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른이 말을 하면 공손하게 들어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한석호의 하루는 동틀 무렵 늘 같은 시간에 단조로운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작고 허름하지만 정갈한 식당 행복식당의 셔터를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밀어 올리고 밤새도록 부엌 한켠에서 은근한 불로 정성 들여 우려낸 뽀얀 육수의 맛을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영업자의 그것이었죠. 식당 구석구석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인 테이블과 의자들, 가지런히 정돈된 식기들에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의 손끝에서 정직하게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깊고 진한 맛으로 이 동네에서는 꽤나 좋은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이, 한 사장. 오늘 국물 맛이 유난히 끝내주는데. 아침 일찍 해장하러 들른 택시 기사부터 사장님, 우리 손주 녀석이 여기 김치볶음밥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하며 포장해가는 할머니까지 오고 가는 단골들과 나누는 정겹고 소소한 인사와 대화는 그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주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잠시 밀려드는 손님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이내 한산해지며 찾아오는 나른한 오후의 여유. 석호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름의 만족과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씩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밖에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늦은 밤 홀로 남아 식당 정리를 할 때면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는 누구도 쉽게 읽어낼 수 없는 아주 짙고 어두운 상념의 그림자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오곤 했습니다. 과거, 피와 배신, 그리고 칼날보다 더 차가운 힘이 난무했던 밤의 세계. 그 아수라장 같던 세계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밤의 황제라 불리며 거칠 것 없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호령했던 시절의 기억은 아무리 애써 잊고 지우려 해도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불쑥불쑥 그의 의식을 침범하며 괴롭히곤 했으니까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지훈을 위해 그 모든 피로 얼룩진 영광과 권력을 미련 없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선택한 평범하고 고요한 삶. 석호는 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안식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자신, 그 냉혹하고 무자비했던 밤의 황제 한석호를 아주 깊고 어두운 마음의 감옥 속에 철저히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아는 이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아들 지훈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은 아들 내외였죠. 오랜만에 며느리 수진의 해맑은 얼굴도 보고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석호는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은 들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살짝 늘었고 얼굴에도 좀처럼 보기 힘든 희미한 미소가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먹구름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묵직한 불편함 또한 존재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사돈어른인 박만수 때문이었죠. 그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돈 자랑과 시도 때도 없는 권력과시, 사람을 마치 벌레 보듯 발 아래로 깔보는 듯한 그 특유의 오만한 태도는 석호를 언제나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수는 석호가 그저 작은 식당이나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늙은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제발 아무런 마찰 없이 그저 평범한 가족 식사로 지나가야 할 텐데 석호는
속으로 몇 번이나 그런 간절한 바람을 되뇌었지만 어쩐지 모를 불길한 예감은 그의 가슴 속에서 쉬이 가시지 않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해질 무렵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식당 문을 닫은 석호는 가장 아끼는 날 같지만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고 아들 지훈이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아들의 행복을 빌면서도 그 행복이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수진이 화사하고 예쁜 미소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는 목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고 살가웠습니다. 집안 거실에는 예상대로 사돈인 만수와 그의 아내가 이미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푹신하고 값비싸 보이는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비스듬히 기대 앉아 고급 양주잔을 손에 들고 TV 채널을 습관처럼 이리저리 돌리고 있다가 석호가 들어서는 것을 흘깃 보고도 마지못해 고개만 아주 살짝 까딱하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석호는 만수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무시를 읽을 수 있었죠. 석호는 그런 만수의 지독히도 무례한 태도의 속으로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그리고 사부인도 안녕하셨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식탁이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 수진이 온종일 부엌에서 공들여 준비한 듯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가득했지만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아슬아슬하며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예상대로 만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대단한 국회의원과 골프를 쳤는지, 새로 구입한 수입차가 얼마나 비싸고 성능이 좋은지 등등 시종일관 자기 자랑만을 쉴 새 없이 떠벌리며 대화의 주도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은근슬쩍 하지만 듣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교묘하게 석호의 작은 식당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후줄근한 구멍가게 해서 어디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는 식으로 폄하하거나 자신의 아들뻘도 되지 않는 석호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표적은 역시나 아들 지훈이었죠. 그는 마치 아랫사람을 다루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잡은 약점 많은 채무자를 다그치듯 자네 아직도 그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이나 받고 있나?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 배우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 텐가? 내가 자네 장인이라서 특별히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말인데 남자가 배포가 좀 크고 야망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자네는 눈빛부터가 글러먹었어. 하는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지우는 그저 멋쩍고 창백한 헛웃음으로 애써 태어난 척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의 두 귀는 이미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과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서는 그의 불편하고 참담한 심정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지는 사랑하는 남편과 폭군 같은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물기마저 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버지의 폭언을 막아설 용기는 내지 못했죠. 더 가관인 것은 만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도를 넘는 막무가내식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교묘하게 추임새를 넣거나 가짜는 동조를 하며 분위기를 더욱 싸늘하고 험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지훈이가 착하잖아요. 당신 말 잘 듣고 하면 언젠가는 사람 구실하겠죠. 하는 식의 말들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지훈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석호는 입술 안쪽 여린 살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격렬한 분노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는 묵묵히 식사만 이어갔죠. 지금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엎고 만수의 그 오만한 면상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아들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괜한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깊숙이 봉인된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다시 드러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수의 도를 넘는 무례하고 잔인한 언행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급기야 그가 지훈에게 마치 취조하듯 내가 자네한테 이런저런 명목으로 아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준 돈이 얼만지 알고는 있나? 자네 결혼할 때 집 얻는데 보태준 돈, 자네 가끔 용돈 필요하다고 할 때 준 돈, 그 외 자잘한 것들까지 다 합치면 꽤 큰 돈이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니 이거 원.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장인 될 사람으로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다. 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 시작했을 때 석호는 더 이상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은 석호가 잠시 숨막히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힐 겸 바람이라도 쐬러 베란다에 나갔다가 다시 거실로 들어오는 바로 그 짧디 짧은 순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거실 쪽에서 만수의 귀에 극도로 거슬리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그 직후 짝 하는 아주 날카롭고 건조하며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마찰음이 석호의 고막을 그 어떤 폭음보다도 더 강하고 아프게 때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듯한 아주 불길하고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엄습했죠. 급히 거실로 달려나온 석호의 눈앞에는 차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아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현실 그 자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만수가 아들 지훈의 뺨을 아주 거칠고 세차게 온 힘을 다해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한쪽 뺨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오르며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고 그는 극도의 충격과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는 깊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파르르 떨고만 있었죠. 입술 끝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결국 하는 비명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만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돼지처럼 몰아쉬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어른이 말을 하면 공손하게 들어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하는 그의 고함 소리가 석호의 귀에는 마치 아주 멀리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석호의 머릿속은 마치 고장난 영사기 필름처럼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사라지고 오직 아들의 붉게 달아오르고 터져버린 뺨과 만수의 증오와 경멸로 추악하게 일그러진 얼굴만이 시야 가득 슬로우 모션처럼 확대되어 보이는 것 같았죠. 과거 그가 밤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지배하던 시절이라면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상상했다는 것만으로도 목이 달아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없었고, 하물며 그의 단 하나뿐인 핏줄,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에게 감히 손을 대는 것은 곧 이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석호의 몸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 용암처럼 뜨겁고 격렬한,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 마치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당장이라도 만수에게 표범처럼 달려들어 그 오만하고 추악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살이와 파괴의 충동을 느꼈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그 순간 기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폐부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다다를 때까지 아주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천천히 그 숨을 내쉬었죠.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그의 내면을 불태우던 지옥불 같은 분노는 물론 그 어떤 감정도 단 한 조각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혹은 눈앞에 이 모든 참담하고 끔찍한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남의 집 불구경이라는 듯 초연하고 냉정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죠.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완전히, 아주 무서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그의 얼굴에 늘 머물던 부드럽고 따뜻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시리고 시퍼렇게 잘 벼린 일본도의 칼날 같은, 보는 이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섬뜩하고도 살기 어린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살기 가득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만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며 본능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 한 걸음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인간의 것이 아닌 아주 위험하고 잔인한 맹수와 눈이 마주친 듯한 원초적인 위협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의 오만했던 기세가 한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석호는 끝내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아주 가만히, 하지만 단단하게 감싸 안을 뿐이었죠. 그리고는 만수와 그의 아내를 향해 아주 낮고 차분하지만 그 어떤 천둥 같은 고함이나 저주 섞인 욕설보다도 더 무겁고 서늘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침묵으로 일갈했습니다. 그 길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감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경고와 다가올 파멸의 예고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숨막히는 자리에 단 1초도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석호는 지훈의 팔을 부축하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어서 가자. 여긴 우리가 더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수지는 울먹이며 아버님, 지훈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들을 애처롭게 붙잡으려 했지만 석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죠. 그는 며느리에게 짧게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너도 마음 잘 추스르고 남편 잘 챙기도록 해라. 라는 말만을 싸늘하게 남기고 아들 지훈과 함께 마치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무겁게 가라앉은 뒷모습에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한번 폭발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화산 같은 분노, 그리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그리고 늦은 밤 집에 도착해서도 석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역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입을 뗄 수 없었죠.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그들 부자 사이를 냉랭하게 감돌았습니다. 석호의 머릿속은 마치 수십 개의 실타래가 뒤엉켜버린 것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그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깊고 깊은 마음의 상처, 만수의 그 파렴치하고 짐승만도 못한 용서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무력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슬프고 괴로운 감정들 위로 그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뜨겁게 마치 용광로의 불길처럼 타오르며 그를 지배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고 파괴적인 분노였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굴욕과 고통은 반드시, 아주 반드시 갚아주마. 아주 처절하고 혹독하게 내 놈이 내 아들에게 준 고통의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처럼 형형하고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평범한 동네 식당 주인 한석호. 그의 내면에 아주 깊이 잠들어 있던, 스스로 봉인했던 밤의 황제가 마침내 아주 서서히,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 자신이 피와 배신, 그리고 무력으로 점철된 어둠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기억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결단의 순간들이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파노라마 영상처럼 그의 눈앞을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죠. 과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선택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그는 아주 길고 길었던 고통스럽고 외로운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으로 밝아올 무렵 그의 지치고 충혈된 눈빛은 이미 강하고 단단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듯한 결의로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속박에 얽매여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그 오만하고 잔인한 만수에게 피눈물 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고. 그의 심장은 차갑게, 그러나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석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으로 인한 피곤함 대신 어떤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뒤척였을지 모를 아들에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아비랑 둘이서 오랜만에 조용히 저녁이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구나. 할 이야기도 좀 있고. 지훈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듯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석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약속 장소인 허름하지만 정갈한 한식당에 먼저 도착한 석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여전히 어둡고 수척한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뺨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설렁탕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깰 뿐이었죠. 먼저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석호였습니다. 그는 설렁탕 국물을 한술 뜨고 나서 아주 낮고 차분한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아. 어제 일은 정말로 이 아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치욕스럽고 험한 꼴을 당하게 만들었구나. 다 내 잘못이다.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저 때문에 미안해하세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소연하듯 아버지, 석호에게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장인 만수로부터 받아왔던 온갖 종류의 서름과 부당하고 모멸적인 대우에 대해 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만수는 지훈의 학벌이나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집안 배경, 심지어는 그의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나 선량해 보이는 외모, 차분한 말투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아냥거리며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독했고 자신의 사업에 지훈을 헐값으로 끌어들여 전문 지식도 없는 그에게 온갖 잡무를 시키며 마치 자신의 종처럼 혹은 머슴처럼 부리려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이자 지훈의 아내인 수진에게조차 내 남편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다. 저런 무능한 놈 믿고 평생 살 수 있겠냐는 식의 경멸 어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의 폭압적인 행동과 남편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못한 채 그저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힘들어하고 지훈에게 미안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것이 지훈에게는 때로는 더 큰 절망감과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석호는 단 한마디의 질문이나 평가도 없이 그저 묵묵히 지훈의 말을 가슴으로 경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만수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마치 화라산의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길고 길었던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석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지치고 처진 어깨를 말없이 타지만 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굳건하고 믿음직스러운 어조로 말했죠. 다 들었다, 내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이 아비가 다 안다. 이제부터는 이 아비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마.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그저 내 일상, 내 생활에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그 말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깊은 배려와 함께 감히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만수를 향한 아주 서늘하고도 섬뜩한 복수를 예고하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 말에서 왠지 모를 강한 힘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석호는 아주 오랜만에 거의 10수년 만에 자신의 오랜 그림자이자 한때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충복 조태웅에게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태웅은 석호가 밤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 자취를 감춘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하늘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며 그의 빈자리를 그리워했고 그의 짓이라면 그것이 설령 지옥불에 뛰어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나이였죠. 석호는 조태웅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돈 박만수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과 자금 흐름, 정확한 재정 상태, 개인적인 약점이나 치부, 그리고 그가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어둡고 추악한 비밀들까지 먼지 하나까지도 털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태웅은 석호의 갑작스러운 연락과 심상치 않은 지시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형님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묘한 기대감과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며칠 만에 실로 방대한 양의 고급 정보들을 수집하여 석호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수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성공한 중견사업가 행세를 하며 온갖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그의 주력 사업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기 시작하여 언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고 부실한 상태였죠. 또한 그는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악랄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힘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하청업체들에게는 상상 이하의 단가를 후려치며 갑질을 일삼는 등 아주 추악하고 파렴치한 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 두꺼운 보고서를 아주 찬찬히 그리고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며 입가에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드디어 내 놈의 가면을 벗겨줄 때가 되었구나. 박만수? 석호는 곧바로 만수를 파멸시키는 대신 먼저 그에게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방식으로 마지막 경고와 함께 자비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만수를 직접 찾아가 아주 차분하고 점잖은 태도로 하지만 그 안에 서리빨 같은 단호함을 숨긴 어조로 다시 한번 가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죠. 박 사장,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들 지훈이에게 더 이상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고 참담합니다. 앞으로는 부디 서로 존중하며 사돈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만수는 석호의 이런 진심 어리고 간곡한 충고와 마지막 배려를 자신에 대한 갖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훈계 혹은 만만하고 힘없는 늙은이의 주제넘고 가소로운 도전으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석호의 말을 마치 길거리 양아치의 협박처럼 코웃음으로 일축하며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하여 큰 소리를 쳤죠. 한 사장.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요? 당신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는 게 좋을 거요. 어디서 감히 이방만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들어. 내 딸 귀한 인생 망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장인 될 사람한테까지 건방지게 대들어. 그의 두 눈에는 석호를 철저히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경멸과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석호의 정중하고 마지막이었던 경고는 오히려 만수의 주체할 수 없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더욱 거세게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만수는 석호의 그 주제넘고 가짜났던 경고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그깟 다 쓰러져가는 식당 주인 나부랭이가 이 몸 박만수한테 기어올라. 내가 누군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석호의 버르장머리를 아주 확실하게 고쳐놓고 자신의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위세를 그 초라한 늙은이의 뼛속까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 몇 명을 대동하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석호가 운영하는 행복식당으로 직접 행차했죠. 점심시간이 막 지나 손님이 거의 빠져나가 한산한 시각 만수는 식당 문을 거의 부술 듯이 아주 거칠고 요란하게 열고 들어와 쩌렁쩌렁하고 아나무인 격인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한석호 그 빌어먹을 영감탱이 어디 숨어 있어. 당장 내 눈앞에 대령 못해. 식당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과 이제 막 점심 식사를 하려던 종업원들은 갑작스러우니 무지막지한 난동에 모두 겁을 잔뜩 먹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던 석호는 그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요 없이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는 아주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홀 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만수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응시했죠. 만수는 석호가 마침내 나타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온갖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광포하게 퍼부었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 내까지 천한 놈이 뭔데 감히 내 사위, 아니 내 딸 지수 아비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이렇게 건방지고 싸가지 없이 구는 거냐? 내 아들놈 단속이나 똑바로 해. 그 빌어먹을 자식 새끼 어디서 뭘 배워 처먹었기에 장인 될 사람한테 그따위로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 다 내 놈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냐? 그는 석호에게 온갖 모욕적이고 추잡한 언사를 가르침 뱉듯이 퍼부으며 식당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듯 아주 험악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기마저 시뻘게 서려 있었죠. 석호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그의 저주와도 같은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아주 늙고 병든 사자처럼 혹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습니다. 만수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천박한 행패를 부리며 석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시뻘건 얼굴로 삿대질을 하며 다가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식당의 낡은 나무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이 아주 요란하고 거칠게 열리며 육중하고도 위압적인 그림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형님, 식당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주 낮고 굵직하며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석호의 오랜 충복이자 과거 밤의 세계에서 그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래서 그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본다는 그림자 조태웅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치 검은 산처럼 듬직하고 위압적이며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지는 과거 석호와 함께 수많은 피바람을 헤쳐나오며 밤의 세계를 호령했던 핵심 간부 대여섯 명이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들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수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먼지 보듯 무시하고 지나쳐 곧장 석호에게 다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마치 군대의 사열처럼 절도 있고 심장을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저희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에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마법처럼 멎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죠. 만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해벌리고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못 박힌 듯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다소 초라하고 궁상맞아 보이기까지 했던 작은 동네 식당 주인 한석호. 그저 자신의 딸과 결혼한 아들의 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깔보았던 그 초라한 늙은이 한석호가 사실은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전설로만 어렴풋이 들어왔던 밤의 세계를 피로 물들이며 공포로 지배했던 무시무시한 밤의 황제였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며 심장이 멎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의 온 존재를 덮쳤죠.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석호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평온하고 일상적인 표정으로 조태웅에게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태웅아. 별일 아니다. 그저 여기 귀한 손님이 길을 좀 심하게 잃으신 것 같으니 자네들이 아주 정중하고 극진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해라. 그 평범한 안내라는 단어에 실린 서늘하고도 무겁고 잔인한 의미를 이제 만수는 자신의 온 세포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늘을 찌를 듯했던 오만하고 방자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멍한 두 눈에는 오직 살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말입니다. 그날 식당에서 조태웅과 그의 부하들에게 거의 반죽음 상태로 질질 끌려나갔던 만수는 며칠 동안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과 극심한 공포에 떨며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분노와 굴욕감이 마치 독버섯처럼 스멀스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감히 이방만수한테 이런 짓을 해? 그깟 과거에 주먹 좀 썼던 늙은이 새끼가 뭐라고. 이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비뚤어진 오만함은 이미 남아있던 일말의 이성마저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는 석호에게 이 치욕을 반드시 몇십 배로 되갚아주고 자신의 구겨질 대로 구겨진 체면을 반드시 회복해야겠다고
더욱 어리석고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석호의 과거 밤의 세계 세력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오직 돈만 주면 그 어떤 더럽고 잔인한 일이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해 준다는 악명 높은 신흥 조직 독사파의 두목과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그는 독사파 두목에게 아주 거액의 현금을 수표로 제시하며 석호를 아주 외딴 폐공장으로 유인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짓밟아 달라고 청부했죠. 모든 복수의 계획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이미 석호의 무서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이라면 그 무엇도 가능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밤 석호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로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아들 지훈의 이름을 팔며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누가 들어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죠. 석호는 그것이 만수가 꾸민 또 다른 유치하고 저급한 함정임을 단번에 직감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차갑고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 속에서 말한 음침하고 외딴 폐공장으로 마치 밤 산책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아주 여유롭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 대신 오히려 어떤 기대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폐공장 안은 예상대로 이미 수십 명의 독사파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강목 등을 손에 들고 살벌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석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 나오는 석호를 발견하고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그를 둘러싸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공장의 낡고 녹슨 철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안쪽으로 활짝 열리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리고 훨씬 더 훈련되고 조직적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마치 그림자 군단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석호에게 과거 목숨을 빚졌거나 혹은 사업적으로 아주 큰 은혜를 입었던 그래서 석호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조직 백호파의 정예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백호파의 현 두목은 이미 조태웅을 통해 독사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석호를 안전하게 고호하기 위해 이처럼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죠. 그는 석호에게 다가와 아주 정중하게 거의 황송하다는 듯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런 누추하고 위험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저희가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어야 했는데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뒤늦게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던 독사파 두목과 그의 철없는 조직원들은 자신들보다 압도적인 수의 백호파 조직원들과 그들 가장 중앙에 마치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석호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독사파 두목은 석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다리가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큰형님, 제가 미처 큰형님이신 줄도 모르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박만수의 두 번째 복수 계략마저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처참하며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는 이제 정말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를 건드렸음을,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직감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하룻밤의 해프닝처럼 끝난 후
석호는 조태웅과 백호파 두목을 자신의 작은 식당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나 용서는 없다는 듯 박만수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철저한 교육을 냉정하게 지시했죠.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나 저급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박만수가 그동안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의 모든 것, 그의 사업체, 그의 재산, 그의 사회적 명성과 인맥을 합법적이고도 아주 치밀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아주 정교하고도 잔인한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조태웅과 백호파는 석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만수가 그동안 저질러왔던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비자금 은닉, 상습적인 탈세, 힘없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상상 초월의 갑질과 착취, 심지어 그의 문란하고 추악한 사생활까지 그의 더러운 민낯을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세상에 폭로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 기반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으로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박만수가 평생을 바쳐 공들여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던 그의 모든 것은 마치 한여름 밤의 신기루처럼 혹은 사상누각처럼 허무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충성스럽던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돈줄이었던 은행에서는 하루아침에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으며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압박이 동시에 그의 숨통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돈과 화려한 인맥은 석호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도 치밀한 힘 앞에서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박만수는 매일매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생지옥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석호를 찾아가 그의 식당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석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요, 박 사장. 당신이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깊은 고통과 수치심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소? 석호의 그 나지막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만수에게 마치 저승사자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들렸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니까요. 한편 지훈과 수지는 만수의 갑작스럽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극심한 충격과 함께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훈은 아버지 석호의 최근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의문의 전화들, 가끔씩 아버지의 식당을 찾아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험상궂지만 아버지에게는 깍듯하기 그지없는 낯선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인인 만수를 대하는 아버지의 그 싸늘하고도 무자비한 태도 속에서 무언가 아주 거대한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하지만 분명하게 감지하고 있었죠. 수진 역시 몰락해가는 친정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랑하는 남편 지훈이 아버지로부터 겪었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름을 떠올리며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복잡하고 괴로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지훈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석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장인어른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버지와 관련된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석호는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담배 연기만 깊게 빨아들이다가 이윽고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마치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듯 자신의 깊숙이 봉인했던 과거의 어두운 편린들과 최근 만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배경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고도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순진하고 평범하게만 살아왔던 지훈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밤의 세계를 공포로 지배했던 냉혹하고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리고 그 무섭고도 위대한 아버지가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갚아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 봉인했던 무서운 힘을 사용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 앞에서 지우는 한동안 그 어떤 말도 잊지 못하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한편 석호의 차갑고도 치밀했던 응징은 만수라는 한 인간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그의 권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며 통장 잔고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했던 막대한 재산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석호는 만수를 차가운 감옥 독방에 평생 가둘 수도 있었고 혹은 그보다 더 어둡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만수에게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죄를 매 순간 곱씹으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속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길을 열어준 것이었죠. 그것은 석호 나름의 마지막 자비였을 수도 있고 혹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려는 그의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석호는 조태웅을 통해 만수에게 자신의 마지막 뜻을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끌어모은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당신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당신의 남은 생을 오직 봉사하고 속죄하는 데 사용하시오. 그것이 당신이 내 아들 지훈이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의 더러운 영혼에게 저지른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아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길일 것이오.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만수는 석호의 그 서리빨 같은 메시지 앞에서 티끌만큼의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며칠 밤낮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결국 석호의 말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익명의 이름으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주 멀고 외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첩첩산 중의 작은 농촌 마을로 홀로 내려가 그곳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제대로 묻혀본 적 없던 그가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해가 저물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릴 때까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된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축사에서 풍겨 나오는 역한 가축, 분뇨 냄새를 맡으며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간신히 새우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늘 형편없었고 어떤 날은 마을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뒤져썩은 밥과 반찬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야 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과거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가장 비참한 삶을 이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파렴치한 악행들과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악몽처럼 떠올라 잠 못 이루고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 어린 시선,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외로움과 지독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죠.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매일같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아주 느리고 미미했지만 만수의 내면에서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변화의 싹이 아주 조금씩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진지하고도 고통스럽게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돈과 권력이 결국은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던 늙은 유기견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그 유기견이 고맙다는 듯 그의 손을 하찼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마을의 독거노인이 힘겹게 지붕을 수리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도와주었고, 그 노인이 건네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정말 고맙네, 젊은이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평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감동과 살아있다는 미미한 기쁨을 느끼기도 했죠. 그는 아주 느리고 더디었지만 분명히 짐승의 가죽을 벗고 아주 희미한 인간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박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죄인이자 아주 작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려는 한 명의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죠. 그러나 만수의 그 험난한 시련과 속죄의 길은 그것으로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열하고도 잔인한 수법으로 무참히 짓밟고 빼앗았던 사람들, 그의 악행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그에게 피맺힌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던 또 다른 인물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그의 새로운 소재지를 기어이 파악하고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수가 이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했다는 사실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끔찍한 죗값을 그의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으로 직접 치르게 하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만수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낡은 창고에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집단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새벽녘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한 농부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만 건지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죠. 그는 병상에 누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뿌렸던 그 수많은 악업의 씨앗들은 이렇게 끈질기고도 지독하게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요.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석호의 귀에도 아주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미 밤의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그 지긋지긋한 업보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수의 그 비참한 말로가 어쩌면 자신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만수의 최소한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조용히 자신의 오랜 충복인 조태웅을 통해 몇몇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그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은밀히 보호하도록 조치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겁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과거는 결코 쉽게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석호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과거와 한때는 하늘처럼 보였던 장인 만수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몰락,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 바로 눈앞에서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하고도 악몽 같았던 습격 사건까지, 이 모든 경랑의 시간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힘겹게 겪어낸 지우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소극적이며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전에는 늘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으며 다소 어눌했던 말투와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던 행동에서는 이제 한 가정의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묵직한 무게감과 흔들림 없는 책임감이 뚜렷하게 느껴졌죠. 아버지 석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그 강인함과 깊은 지혜, 그리고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일 만큼 냉혹하리만큼 단호했던 결단력은 지훈에게 아주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그런 아버지의 고독하고도 위대한 모습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본받아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기둥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세상을 두려워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 장인 만수의 문제에만 얽매여 괴로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수진의 밝고 행복한 미래,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정성껏 꾸려나가야 할 새로운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는 가장 먼저 아내 수진의 불안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안정시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고 신뢰로 가득 찬 관계로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을 언제 또다시 위협할지 모르는 새로운 문제들, 예를 들어 만수의 완전한 몰락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만수의 잔당들이나 그와 연결된 불순한 세력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위협 등에도 더 이상 과거처럼 주눅 들거나 회피하지 않고 전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아버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찾고 분석하며 주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아내 수진과 함께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논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의 그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수진에게 큰 믿음과 안정감을 주었죠. 석호는 그런 아들 지훈의 놀랍고도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아주 대견하고 흐뭇하며 자랑스러운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오르듯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힘과 의지로 거친 세상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오르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라도 자신처럼 험난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될까봐, 혹은 아들의 아직은 세상 경험이 부족하여 미숙한 판단과 다소 의욕만 앞선 행동이 자칫 예상치 못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아버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깊고도 본능적인 염려와 걱정이 늘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하지는 마라.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아직은 이 아비가 내 등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언제든 힘들면 나에게 기대도 괜찮다. 석호는 가끔씩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곤 했지만, 이제 청년기를 지나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지우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늘에서 조금씩 벗어나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더라도 자신만의 방식과 힘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당당히 해결해 나가려는 강한 독립심과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석호는 그런 아들의 강인한 모습에서 문득 자신의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알 수 없는 씁쓸함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눈부신 성장은 분명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그 길이 앞으로 결코 장밋빛으로만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지우는 과거 만수가 운영하던 여러 회사 중 하나에서 그의 온갖 불법적인 비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하고 세탁했던 핵심 중간 간부 한 명이 여전히 만수에 숨겨진 막대한 재산을 해외 계좌 등을 통해 관리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과거 만수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한 내부 고발자를 통해 우연히 입수하게 됩니다. 지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아버지 석호에게 알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마침내 그 중간 간부의 구체적인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익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제보하여 결국 그 파렴치한 중간 간부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그가 숨겨두었던 만수의 검은 돈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는 그 간부로부터 여러 차례 은밀한 협박과 회유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끝까지 관철시켰죠. 이 사건은 지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자신감과 함께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고, 석호 역시 아들의 그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하며 그의 눈부신 성장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축복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준비가 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석호는 만수를 위협하던 과거의 원한 깊은 세력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들 지훈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록 밤의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과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앙금들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이 모든 과거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로 아주 어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만수를 위협했던 과거의 피해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무력적인 방식으로 복수를 시도했던 세력들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 중 일부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적대 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석호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던 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석호는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문제를 무자비한 피해 복수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인간적인 대화나 합리적인 협상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오직 힘의 논리만을 신봉하는 악질적인 존재일 경우에는 과거 밤의 황제로서의 냉혹하고도 섬뜩하며 무자비한 면모를 아주 짧고 굵게 그러나 상대방의 영혼까지 뒤흔들 만큼 유감없이 보여주어 다시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가 수십 년간 밤의 세계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쌓아 올린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넓은 지혜, 그리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차분하게 확립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역이용하거나 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발한 전략과 협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도 했죠.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충직한 조태웅과 이제는 밤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큰형님으로 자리매김한 백호파 두목을 비롯한 과거의 의리 있는 동지들이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호의 깊은 뜻과 새로운 방식에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석호가 밤의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수에게 억울하게 사업체를 빼앗기고 복수심에 불타 만수를 해치려 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는 석호가 자신의 오랜 인맥과 숨겨둔 자금을 동원하여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법적인 구제 절차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피해 복수가 아닌 상생의 길을 열어주어 원한의 고리를 현명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몰락을 틈타 그의 사업 이권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한 부패한 고의 공무원은 조태웅이 수개월에 걸쳐 비밀리에 수집한 그의 온갖 추악한 비리 증거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언론과 사정기관에 동시에 터뜨림으로써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석호는 이처럼 각기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맞춰 때로는 따뜻한 당근을 내밀어 상대를 감화시키고 때로는 차갑고 날카로운 채찍을 휘둘러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야말로 노련하고도 현명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의 이러한 면모는 과거 밤의 세계를 오직 공포와 힘으로만 지배했던 잔혹한 독재자가 아닌 어둠 속에서도 나름의 정의와 질서를 추구하며 약자를 보호하려 했던 고독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의 풍모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모든 숨막히고 위험천만한 과정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수진 또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놀랍도록 강인하고도 현명한 모습으로 남편 지훈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눈물 짓거나 현실을 회피하려 했던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남편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힘든 싸움을 벌일 때마다 그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때로는 여성 특유의 날카로운 직관과 섬세한 지혜로 지훈에게 결정적인 영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아버지 석호와 남편 지훈 사이에서 때로는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하며 세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가족의 화합과 평화를 이끌었으며 석호가 과거의 어두운 문제들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져 힘들어할 때면 마치 친딸처럼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아 석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면적으로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배려심 깊은 여성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제는 한 가정의 따뜻한 안주인이자 현명한 조력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가족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런 며느리 수진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그녀를 이제는 자신의 친딸 이상으로 진심으로 아끼고 깊이 신뢰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격렬하고 숨막혔던 모든 피의 폭풍이 마침내 그 맹렬했던 기세를 멈추고 지나간 후 석호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깊고도 잔잔한 평화와 함께 과거의 그 모든 아프고 쓰라린 상처들을 극복하고 얻은 찬란하고도 소중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마치 따스한 봄 햇살처럼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만수는 석호가 마지막으로 베풀어준 아주 작은 자비와 배려 속에서 모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아주 멀고 외딴 지방의 깊은 산속 작은 사찰에 몸을 의탁하여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예불을 드리며 낮에는 사찰의 온갖 굳은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도맡아 하고 밤에는 자신의 지난 모든 과오와 죄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는 아주 조용하고도 고독한 속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난날의 오만과 탐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앙상하게 마른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인간적인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죠. 그의 소식은 아주 간간히 바람결에 실려 오듯 조태웅을 통해 석호에게만 전달되었지만 석호는 더 이상 그에게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잘못된 인연으로 엮였던 한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의 외롭고도 고독한 말로를 그저 담담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죠.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지훈과 현명한 며느리 수지는 이 모든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시련의 시간들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지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들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깊고 견고해졌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제 그 어떤 것은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하고 굳건해졌죠. 그들은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아프고 슬픈 기억들을 그저 흘러간 시간 속에 묻어두고
서로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다가올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불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사랑하는 아들 내외의 그 평화롭고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침내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다시 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까지 그토록 처절하게 지켜내고 싶었던 아들의 행복. 그 험난했던 목표를 마침내 이루었다는 사실에 그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가 과거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밤의 황제라는 과거가 남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상처와 슬픔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떨쳐낼 수는 없다는 것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의 세계에서 흘렸던 그 수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평생을 안고 가야 할 그 무거운 회한과 업보는 여전히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아픈 흔적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가족과의 아주 평범하고도 소박한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 며느리 수진이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을 아들 지훈과 함께 둘러앉아 먹거나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가서 서로 등을 밀어주거나 혹은 날씨 좋은 날이면 다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을 나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는 그런 아주 사소하고도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삶의 소중한 가치를 매 순간 자신의 온 가슴으로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가 밤의 세계 정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눈부시고 화려한 권력이나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던 막대한 부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지고도 영원하며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여전히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며 동네 한켠의 작고 허름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정겨운 추억이 가득 담긴 행복 식당을 변함없이 운영하는 평범하고 과묵한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친절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잔잔하게 배어 나오는 온화하고도 따뜻한 미소는 식당을 찾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과 깊은 신뢰감을 주었죠. 그러나 이제 그를 아는 몇몇 사람들, 특히 과거 그의 진짜 모습, 그 밤의 세계를 호령했던 냉혹한 밤의 황제의 편린을 어렴풋이나마 엿보았던 이들이나 혹은 조태훈과 같이 그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의 오랜 동지들은 그의 그 평범하고 소박한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산과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과 변치 않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세계의 그 어떤 복잡하고 추악한 일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곳의 험악한 소식에 귀 기울이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세계와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이름 한석호와 그가 밤의 세계에서 남겼던 밤의 황제라는 그 지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설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도시의 가장 어둡고 깊숙한 그림자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신화처럼 영원히 살아 숨쉬며 어떤 이들에게는 차마 입에 담기도 두려운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트라우마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썩어 빠진 세상에 경종을 울렸던 의리와 정의,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미화되어 밤의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동시에 안겨주는 영원한 신화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지훈과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 수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천진난만한 재롱을 보며 과거에는 단 한순간도 꿈꿔보지 못했던 평범한 아버지이자 세상 누구보다도 자상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로서의 소박하고도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고 소중한 그리고 더없이 평화로운 행복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가치를 매 순간 자신의 온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작고 낡았지만 언제나 정겨운 온기가 넘치는 행복. 식당에는 오늘도 구수하고 맛있는 밥 냄새와 함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정겹고 따뜻한 이야기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밤의 황제는 그렇게 영원한 전설로 역사의 뒤안길에 남고 한 인간 한석호는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위대하고 값진 완전하고도 눈부신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식당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멀리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주름진 얼굴에 떠오른 아주 잔잔하고도 평화로운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폭풍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으니까요.